네,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이번 강의는 회로이론 예습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회로이론은 제가 회로의 기본, 그러니까 학습의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어떤 학습이었죠? 바로 이 전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그런 학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강의부터 배워볼 것은 바로 6장 인덕턴스인데요. 자,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전기 자기학에서도 다뤄졌던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요. 자, 우리가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냐면, 전선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도체라고 할게요. 자, 도체에 전류가, 자, 이게 도체입니다. 이 도체에 전류가 위쪽 방향으로 흐른다고 했을 때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기억하십니까? 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전류의 방향을 엄지손가락으로 하면 내 손가락이 감싸주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이게 바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었죠. 자, 그래서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도체의 전류가 흐를 때 이 발생하는 자속 자기장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그 정도를 나타낸 것이 인덕턴스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기 인덕턴스인데요. 자, 자기 인덕턴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자신입니다, 자신. 그러니까 즉 도체에 전류가 흘러서 발생하는 자속이 자기 자신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를 자기 인덕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인덕턴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도체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자속이 끼치는 영향의 정도인데 그것을 인덕턴스라고 하겠다. 자기 인덕턴스라고 하겠다. 그런데 도체가 뭐 이런 직선도선일 수도 있지만 코일일 수도 있죠. 이렇게 감겨있는 코일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코일이 감겨진 횟수 있잖아요. 그것을 N회라고 할 때 여기다가 대문자로 이렇게 N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Li는 N파이만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여기서 말하는 요 L 있죠. L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I분의 N파이, 단위는 헨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기 인덕턴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 기억하십니까? 자, 거기서 뭐라고 했죠? 자, E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라고 했습니다. 즉, 유도기전력, 코일에서 발생하는 유도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감겨진 횟수와 시간에 따른 자속의 변화량을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유도된다는 것이 뭐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렌츠의 법칙이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기 인덕턴스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자, Li는 N파이입니다. Li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없죠? N파이를 찾아볼게요. 자, N파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N파이를 Li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L dt분의 di. 자,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은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즉, 전류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이 코일의 유도기전력이 발생한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E는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 또는 마이너스 L dt분의 di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네 번째 동그라미였고요. 다섯 번째 보시면 이제 인덕터에 축적되는 에너지를 물어봤는데, 자, 축적되는 에너지 W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분의 1 Li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고요. 이거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줄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게 자기 인덕턴스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두 번째 상호 인덕턴스입니다. 상호 인덕턴스. 자, 우리가 자기 인덕턴스를 뭐라고 했죠? L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호 인덕턴스를 뭐라고 할 거냐면은 알파벳으로 M, 대문자 M으로 할 거예요. 자, 그게 무엇을 뜻하냐면 상호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발생한 도체 1, 2가 있을 때 1에서 발생한 자속이 도체 2에 영향을 주는 것. 즉, 상호 간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한 인덕턴스가 상호 인덕턴스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상호 인덕턴스에서 쓰이는 용어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결합 계수라고 하는 건데 그 전에 상호 인덕턴스 M이라고 하는 것은 자, K
L1, L2라고 제가 먼저 적어볼게요. 자, 이 정체불명의 알파벳이 두 개 등장했는데, 자, L은 도체 1의 자기 인덕턴스, 그리고 L2는 도체 2의 자기 인덕턴스, 마지막으로 여기 K 있죠. K는 두 개의 도체가 결합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결합이 잘 된다고 한다면 결합계수가 올라갈 것이고요. 결합이 덜 된다고 한다면 결합계수가 떨어지겠죠. 자, 그 내용이 여기 2번 동그라미에 결합계수 K라고 해서, 자, 따라서 K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답니다. 자, L1, L2의 루트를 씌운 것 분의 상호 인덕턴스 M으로 구한다. 그런데 이 결합계수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K1. 즉, 어떤 도체 1과 2가 그 결합되는 게 만약에 뭐 공기 중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서로 떨어져 있죠. 그러면은 공기 중에서 결합이 덜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렇게 되면 0에 가까운 값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1에 가까워진다는 건 뭐냐면 서로 같은 도체 안에 있는 거, 뭐 철심에 있다든지 그런 원리에 의해서 결국에 자속의 방향이 이렇게 좀 같이 잘 결합이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결합계수가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에 핵심은 뭐냐면 상호 인덕턴스는 이렇게 구하고 결합계수는 이렇게 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상호 인덕턴스 또한 단위는 헨리가 되겠습니다. 자, 자기 인덕턴스도 헨리고요. 자, 그 다음에 상호 인덕턴스에 의한 전압인데, 아까 전에 이제 여기 LDTDI 기억하시나요? 자, 우리가 요거를 상호 인덕턴스에 의한 전압 유도기 전력을 구할 때 똑같이 이렇게 구합니다. 자, L 대신에 상호 인덕턴스 M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M DT분의 DI 그리고 볼트다라고 칭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상호 인덕턴스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합성 인덕턴스입니다. 옆에다 마저 적어볼게요. 합성이라고 한다면은 딱 드시는 생각이 이것과 이것을 좀 합치려는구나, 합성하려는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합성이라는 것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직렬 연결이고요. 두 번째는 병렬 연결입니다. 자, 먼저 직렬 연결부터 볼까요? 우리가 저항의 직렬 접속 어떻게 구했죠? 자, 저항이 예를 들어 직렬 접속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두 개로 저항이 되어 있을 거고요. 여기를 뭐 R1, R2라고 했을 때 전체 합성 저항은 토탈이라고 하는 것은 R1 플러스 R2의 옴으로 이렇게 구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그런데 합성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자, 저항처럼 이렇게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연결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있는데 발생하는 자속의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향이 둘 다 같은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게 가동 접속이고요. 가동 결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개 똑같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 자속의 방향이, 하나는 이쪽으로 발생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차동 결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동 결합부터 보면은, 자, L0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했나요? 두 개의 인덕턴스를, 여기를 L1, 여기를 L2라고 하고 여기도 L1, L2라고 했을 때 L0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인덕턴스를 더하고 어떻게 됐나요? 두 개의 상호 인덕턴스 각각에서 상대방에 끼치는 그 상호 인덕턴스를 더해줬죠. 자, 이게 바로 합성 인덕턴스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인덕턴스이기 때문에 단위는 헨리가 될 것이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의 경우 차동 결합의 경우 L0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더해주긴 하지만 상호 인덕턴스를 이렇게 빼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헨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차동 결합과 가동 결합의 차이였고요. 이것을 구분하는 거는 자속의 방향이 같은지 다른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병렬 연결일 경우에, 여기는 이제 직렬 연결이었고요. 여기는 병렬 연결일 경우에 한번 보면은 사실 이 구조 같은 거는 여러분이 크게 이제 정규 이론 가서 배우시게 될 텐데, 자, 여기서는 기초 예습이기 때문에 공식 정도만 좀 정리하고 가셔도 절반 이상은 앞서서 남들보다 앞선 채로 시작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기회죠. 자, 공식을 한번 눈에 익히시고 가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 맨 처음에 이제 가동결합이 있고 두 번째로 차동결합이 있죠. 자, 우리가 저항의 병렬 접속은 만약에 저항이 두 개가 병렬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합성점 어떻게 구했죠?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합분의 곱으로 구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뭐 R1 플러스 R2 합분의 R1 곱하기 R2 곱 이래서 합분의 곱으로 구했었죠. 자, 이걸 똑같이 적용을 시킨 것처럼 병렬 연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여기가 가동이고요. 차동이었죠. 똑같이 가동, 차동 해볼게요. 자, 가동인 경우에는 병렬 연결에서 합성 인덕턴스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자, L0라고 하는 것은 합분의 곱 L1 플러스 L2분의 L1, L2 하는데 뭐가 추가됩니다. 자, 어떤 게 추가되냐면요. 자, 이렇게 해서 가동에서는 분모에 마이너스가 들어가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 2m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m 제곱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이게 뭐라고요? 병렬 연결에서 가동 결합. 자, 그러면은 차동 결합도 알아봐야겠네요. 차동에서는 어떻게 돼요? L0라고 하는 것은 자, 똑같이 합분의 곱 L1 곱하기 L2 곱했는데 이번에는 분모에 뭐가 들어가냐면 바로 플러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 2m 그리고 분자에는 마이너스 m의 제곱. 그래서 똑같이 단위는 헨리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 그리고 합성 인덕턴스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거 마저 지우고요. 대칭 N상 교류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조금 지우고 우리가 대칭 N상 교류는 쉽게 생각하셔서 약간 3상 교류라고 보시면 돼요. 3상 교류. 자, 7번이죠? 7번. 대칭 N상 교류. 대칭 N상 교류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단상 교류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예를 들어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정육면체를 하나 그리고요. 자,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왼쪽은 N극이고요. 오른쪽은 S극이에요. 자, 그러면 보시면 왼쪽이 N극, 오른쪽이 S극 요 사이에 어떤 걸 집어넣을 겁니다. 자, 무엇을 집어넣을 거냐면은 바로 도체를 집어넣을 거예요. 도체. 자, 이렇게. 자, 이럴 때 이 전동기죠. 전동기. 예를 들어 뭐 전압을 여기다 인가한다 그러면 이 도체는 힘을 받아서 돌게 될 겁니다. 자, 이게 단상 교류는 이렇게 상이 하나예요. 상 하나로 회전하는 거. 회전하면서 만들어내는 즉 이러한 파형을 만들어내는 거죠. 시간에 따른 파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단상이에요. 단상. 그런데 3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이제 3개의 도체를 사용하는 겁니다. 즉 3개의 도체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파형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이게 이렇게 바뀌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맨 처음에 단상 교류처럼 하나가 만들어지고요. 자,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3개의 도체인데 3개의 도체는 각각 120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지고요. 자, 마지막으로 핑크색으로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개의 상이 만들어져요. 자, 이게 바로 3상 교류입니다. 대칭 3상 교류라고 부르는 것인데 우리가 이 상을 예를 들어 기본이 A상,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으로 할까요? 파란색이죠. 파란색이 B상, 핑크색이 C상이라고 해볼게요. A, B, C일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요. 각 상의 전압, 첫 번째 있는 거. 자, 1번. 각 상의 전압. VA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루트 2V. 루트 2V가 뭐죠? 어떤 전압에 루트 2를 곱했습니다. 아, 이거는 최대값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전압의 시료값을 전압을 순식값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Vm sin 오메가 t.
자, 그래서 여기가 최대값, 여기가 뭐 각속도 이렇게 해서 표현을 했었죠. 자, 그런데 요거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최대값은 시료값의 루트 2를 곱한 거니까 자, 여기다가 루트 2 v 해서 사인 오메가 t라고 이 a상을 칭해 준 거죠. 자, 그다음에 b상의 전압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자, 루트 2v 사인 오메가 t는 오메가 t인데 여기에 3분의 2파이를 빼줬잖아요. 3분의 2파이를 각도법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120도입니다. 즉 오메가 t에서 120도만큼 뒤져 있다는 거죠. 위상이 뒤져 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여기다 루트 2v 말고 이제 시료값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v 페이저 마이너스 120도가 된다. 자, 여기서 v는 시료값입니다. 자, 페이저가 예를 들어 a 페이저 B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A는 시료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전압의 시료값. 자, 다시 돌아오면 위에 것도 적어볼 수 있겠죠. V 페이저 0도. 자, 여기는 위상이 B상. 요 B상은 위상이 120도 뒤져 있는 겁니다. 위상이. 자, VC 라고 하는 것은 루트 2 V 사인 오메가 T인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240도가 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240도라는 건 뭐예요? 플러스 120도와 같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플러스 120도. 자, 이렇게 해줄 수 있고 V 페이저 120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삼상 교류를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평형입니다. 자, 여기가 120도고요. 여기도 120도고요. 여기도 120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예를 들어 VC라고 하고 여기를 VA라고 하고 여기를 VB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요 VB와 VC를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벡터의 덧셈 어떻게 했죠? 여기 방향과 여기 방향을 더한다면 자, 이거를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바로 요 VB와 VC를 더해준 값이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각도가 조금 이상한 거거든요. 이걸 다시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VA라고 했을 때 자, VB와 VC를 더한 값이 뭐예요? 마이너스 VA와 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형일 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VB와 VC를 더한 벡터 값이 마이너스 VA와 같대요. 자, 마이너스 VA를 좌변으로 넘기게 되면은 그러면은 VA 플러스 VB 플러스 VC는 0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VA, VB, VC 이것이 0이다 라는 것이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평형일 때는 요 세 개의 전압값을 더하면 0이다 라는 것이 표현이 되겠고 자, 여기도 보시면은 0도, 마이너스 120도, 120도를 더하면 결국에는 0도가 되는 거죠. 이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고 이해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괜찮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각상의 전압을 이렇게 나타낸다는 것과 어떤 경우에 삼상 교류일 때 그리고 VA, VB, VC가 더했을 때 평형일 때는 0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각상의 전압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각상의 전압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좀 자주 만나볼 친구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Y결선입니다. Y결선. 뭐라고요? Y결선. 자, 두 번째 괄호 쓰고 Y결선. Y결선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각 상의 한 부분을 묶었어요. 어디다가? 이렇게 중성점이라는 데다가 세 개를 묶었습니다. 한 부분을. 자, 이렇게 보면은 알파벳 Y를 보는 것과 같죠. 뭔가 뒤집은 Y 같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Y 결선이다 라고 부르고요. 이 Y 결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요 상에 걸리는 전압을 상전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상에 흐르는 전류를 상전류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P라고 하는 것은 페이스 아시죠? 상을 영어로 하면 페이스거든요. PHASE라고 해서 페이스라고 하는데, 자, 이 상이라고 할 때 VP, IP는 결국 상전압, 상전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Y결선의 특징 첫 번째는 상전압은 루트 3분의 1의 VL입니다. 자, VL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선과 선 사이의 전압이다라고 해서 선간전압, 여기가 VL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VL은 선간전압, VP는 상전압. 자, 그러면은 선전류도 있겠죠? 자, 여기가 바로 IL이 되는 거죠. 여긴 상전류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상전류는 선전류와 같다라는 것이 Y결선의 특징 첫 번째, 두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전압 같은 경우는 Y결선일 때 선간전압의 루트 3분의 1배잖아요. 그런데 위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이 교재 기준으로 한번 다시 적어드려 볼게요. 자, 이 상태를 똑같은 말로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교재에서 지금 VL에 대해서 정리를 했죠. 자, 그 VL이라고 하는 것은 상전압보다 루트 3배만큼 크다는 거, 방금 전이랑 똑같은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 위상이 또 붙었죠. 어떻게 붙었냐면은 페이죠. 자, 6분의 파이가 붙었는데 6분의 파이는 각도법으로 바꾸게 되면 30도가 됩니다. 그래서 즉 이것이 나타내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이고 위상이 30도 앞선다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 자, 두 번째, 선전류는 상전류와 크기가 같고 위상도 같다라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제일 핵심이고요. 세 번째는 델타 결선이에요. 델타 결선은 이렇게 그리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게 왜 델타 결선이냐면요. 마치 결선된 모양이 그리스 문자로 델타와 같다라고 해서 델타 결선이 되는 겁니다. 자, 델타 결선에도 마찬가지로 상전압, 상에 걸리는 전압, 상전압이 있고요. 상에 흐르는 전류, 상전류가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선간전압도 있겠죠. 선간전압은 뭐예요? 선과 선 사이에 걸리는 전압 VL과 선에 흐르는 전류 IL이 됩니다. 자, 그래서 델타 결선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이것도 똑같이 교재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선전류 IL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3배, 뭐의? 상전류의 루트 3배인데 위상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분의 파입니다. 즉, 선전류,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라고 하는 것은 상전류의 루트 3배 크고 위상이 30도 늦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선간전압은 상전압과 크기가 같고 위상도 같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는 것이죠. 자, Y결선은 선간전압이 루트 3배 크고요. 델타 결선은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루트 3배 크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우고 네 번째 전력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이제 잠깐 영상 멈추셔서 방금 Y결선과 델타 결선은 좀 한번 쭉 정리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전기 기기에도 나오고요. 전력 공학에도 나오고요. 회로 이론에도 나오고요.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한번 쭉 정리하시는 것이 좋아요. 자, 네 번째는 전력이었죠. 전력. 여기 보시면은 유효 전력도 있고 무효 전력도 있고 피상 전력도 있네요. 예, 유효 전력부터 보겠습니다. 자, 유효 전력은 소비 전력으로 봐도 됩니다. 소비 전력. 근데 유효 전력은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볼게요. 노란색으로 적어볼까요? 유효 전력을 P라고 하는데 요거는 3 곱하기 IP의 제곱의 R입니다. 우리가 오음의 법칙에 따라서 전력을 I제곱 R로 기억하시죠? I제곱 R로 구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3을 곱한 이유는 요게 3상이기 때문이에요. 3상이기 때문에 3IP의 제곱의 R이라고 한 겁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자, 이런 델타 결선이 있다고 했을 때 요거의 소비 전력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여기 걸리는 전력, 여기 걸리는 전력, 여기 걸리는 전력을 다 고려해 줘야 되기 때문에 3IP 제곱의 R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요거는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바로 요거를 VI 코사인 세타라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뭔 소리냐면 3VP IP의 역률 위상차,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V와 I의 위상차를 세타라고 했을 때 3VP IP 코사인 세타와 이 3IP 제곱의 R이 같더라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고요. 이걸 만약에 선간전압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루트 3의 VL 곱하기 IL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Y결선과 델타 결선으로 나눠진다고 했을 때 Y결선의 특징이 뭐였어요? IP와 IL이 같았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루트 3의 VL의 IL을 IP로 바꾸게 되죠. IP 코사인 세타. 자, 요걸로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델타 결선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델타 결선일 때는 VP와 VL이 서로 같다 였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뒤에 거를 VP로 한번 바꿔볼게요. VP의 IL의 코사인 세타. 자, 이렇게 해서 총 5개로 유효전력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자주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이 3VP IP 코사인 세타와 루트 3 VL IL 코사인 세타라는 것이 유효전력이 되겠다. 자, 이렇게 소비전력을 구할 때는 위상차 코사인 세타는 고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효전력이에요. 무효전력. 자, 무효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똑같이 나와 있죠. 3IP제곱 R이 아니라 3IP제곱 X. 자, 무효전력을 우리가 Q라고도 하지만 여기 PR, 리액티브라고 해서 PR이라고 하고 요거는 3IP의 제곱에 이번엔 리액턴스 X입니다. 리액턴스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자, 이것은 똑같이 3VPIP 이번엔 사인 세타죠. 자, 그 다음에 이걸 똑같이 선간전압으로 표현하면은 루트 3의 VL의 IL의 사인 세타. 똑같이 여기도 똑같이 사인 세타로 바꿔주게 되면은 무효전력을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피상전력. 그럼 피상전력은 어떻게 구할까요? PA라고 했을 때 PA는 3 곱하기 IP 제곱의 세트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자, 이거는 역률 고려하지 않죠. 3VP IP가 되고 이거를 선간전압으로 바꾸면 루트 3의 VL의 IL이 됩니다. 자, 괜찮으신가요? 자, 이렇게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5번째 보시면 Y델타 변환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등가 변환을 나타내는 거예요. 즉, 등가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동일한 합성 저항을 만들기 위해서 변환해 주는 것을 나타내는데 아까 전에 Y결선, 델타 결선 기억나시죠? 자, Y결선을 등가 변환을 하게 되면 이 델타 결선이 되려면 어떻게 임피던스가 수정이 되어야 되는지 여기 1번 동그라미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GY는 3분의 1 G델타, 즉 Y결선을 델타 결선으로 바꾸려면 한상의 저항이 3배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만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델타는 뭐 이렇게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 여기 부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임피던스가. 그쵸? 임피던스가 각상에 위치하고 여기도 이렇게 위치할 것입니다. 자, 이 Y결선을 델타 결선으로 등가 변환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요. 임피던스가 3배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GY는 3분의 1 G 델타라고 되어 있잖아요. 결국 델타 임피던스의 3분의 1 수준인 Y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다시 바꿔보면 델타 임피던스가 되려면 3G
y가 돼야 된다. 즉 y계선에서 델타 계선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려면 변환을 하려면 임피던스의 3배를 곱해야지 요 한 쌍의 임피던스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1번 특징이 되겠고 자 2번도 마찬가지로 전류도 마찬가지고요. P 3번 전력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5번까지 했고요. 자 그다음에는 대칭 좌표법이네요. 8번째 한번 작성을 해보죠. 자 이렇게 지워보고 8번째 대칭 좌표법. 우리가 전압전류 방금 평형인 경우에 배워봤죠. 그쵸? 평형 삼상교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전압이라든지 아니면 전류가 불평형이 됩니다. 즉 평형 상태가 깨진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 평형 상태가 깨졌을 때 정상적으로 좀 사고를 이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사고 전류가 얼마나 되지? 약간 이런 불평형일 때를 해석하기 위해 좀 용이한 방법이 바로 대칭 좌표법이라는 겁니다. 자, 대칭 좌표법 한번 읽어볼게요. 불평형인 전압과 전류를 그대로 취급하지 않고 각각의 성분을 단독으로 고려했을 때에 중첩시켜서 실제 불평형 대칭 성분을 구해본다. 불평형 값을 찾는다라는 것이 대칭 좌표법이 되겠고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볼 게 바로 벡터 연산자입니다. 벡터 연산자. 자, 벡터 연산자는 간단합니다. 크기가 1이고요. 그리고 각도가 위상이 120도인 벡터를 우리가 벡터 연산자 뭐라고 할까요? A라고 부르게 됩니다. A.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A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자, A는 1 페이저 120도다. 크기가 1이고 위상이 120도다. 자, 우리가 근데 하나 더 추가로 알아보면은 자, A 페이저 B라는 것을 우리가 복소수 형태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A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다시 A 코사인 B B 플러스 J 사인 B. 자,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A 코사인 B가 이렇게 그대로 있죠. 코사인 120도라고 되어 있고 J 사인 B, J 사인 B도 J 사인 1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 빠졌죠? JA요. JA. A 사인 B. 자, 이런 형태로 변환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그대로 적어놓은 상태에서 위에 거를 한번 같이 바꿔보자고요. 우리 함께 같이 바꿔보자고요. 자, A가 1이고 B가 120입니다. 자, 이것을 복소수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1 코사인 120이 되는데 1은 생략되니까 코사인 120도가 되고요. 플러스 J, A는 똑같이 1이고 사인 120도가 됩니다. 자, 또는 뭐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 있죠? 공학용 계산기에 이렇게 대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컴플렉스 모드 진입하셔서 1페이저 120을 입력을 하시면 요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플러스 J 2분의 루트 3이라는 값이 나와요. 아, 벡터 연산자는 1페이저 120이고 요걸 복소수 형태로 바꾸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J 2분의 루트 3이구나. 자, 꼭 이거 안 외우셔도 됩니다. 공학용 계산기만 있으시면 이 값을 알아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벡터 연산자 A가 좀 흥미로우니까 조금 더 알아볼게요. 자, A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1페이저 240이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코사인 240도 플러스 J 사인 240도 하게 되면은 그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J 2분의 루트 3이 되죠. 자, 그리고 A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합니다. A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1이라고 보시면 돼요. 1. 그 다음에 A 4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다시
이 A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A를 곱할 때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아셔야 될 것은 1 플러스 A 제곱은 0이다 라는 값이고요. 제일 자주 만나보시는 게 요 A와 A 제곱을 플러스한 것일 겁니다. 자, A 플러스 A 제곱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1이 넘어가게 되면서 마이너스 1. 벡터 연산자와 벡터 연산자 제곱을 더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되더라 라는 것을 많이 만나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밑에 보시면 불평형 3상 회로의 해석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이제 회로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전력공학에서 좀 자유롭게 다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 섬세하게 다루는 내용. 그러니까 정규 이론에 가시면 요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장에서 학습을 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는 요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이 무엇을 뜻하는지만 알면 되는데 첫 번째는 같은 크기와 동일한 위상각을 가진 불평형 3상전압의 공통 성분을 말하고 지락고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선과 대지간이 만나는 땅지자에 연결될 낙자거든요. 그래서 전선과 대지가 만나는 사고를 지락사고라고 하는데 이 지락고장 시 접지 시 동작하는 그런 계전기를 동작시키고 통신선의 유도장애를 일으키는 성분이 영상분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정말 이해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나중에. 자, 그다음에 정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크기는 같으나 상이 회전하는 방향을 상회전 방향이라고 하거든요. 그 상회전 방향이 같고 전원과 동일한 방향이고 120도의 위상각을 가졌다라고 해서 정상분이다. 너 정상이야 라고 할 때 그 정상. 자, 그 다음에 이 전동기에 회전 토크를 주는 성분이고요.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역상분이라고 하는 것은 전원의 그 상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입니다. 대신에 크기는 같고 대신에 120도의 위상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전동기에 제동력을 주는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정상분은 전동기에 회전력을 주는 거, 역상분은 전동기에 멈추라고 제동력을 주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비정연파 교류 한번 보겠습니다. 비정연파 교류. 정말 힘드실 텐데 9번째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가 정연파 교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인파 교류라고도 부르는데 우리가 파형을 일반적으로 그릴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형태로 되는 것이 정연파 교류였습니다. 그러면 비정연파 교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정연파 교류에 이상한 불청객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불청객들이 들어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이렇게 점점점점 내려볼게요. 어떤 불청객이 들어오냐면 밑에 보니까 여기에 직류분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거 직류죠. 시간에 따라서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직류입니다. 자, 또 다른 애도 들어와요. 자, 어떤 애가 들어오냐면 이번에는 지금 보시면 요게 한 주기죠. 그쵸? 똑같은 주기인데 두 번 반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러면은 우리가 이 고조파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주파수의 2배. 얘는 한 번 진동할 동안 얘는 똑같은 주기에 2번 진동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여기를 직류분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고조파라고 합니다. 고조파. 그리고 이거를 기본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 세 개가 합쳐져서 우리가 비정연파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세 개가 합쳐지게 되면은 교지에 있는 것처럼 그림이 조금 어떤 건 올라가 있고 합쳐진 데는 올라가 있고 상쇄될 땐 상쇄되고 밑으로 내려가면 더 내려가는 이상한 외형파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게 비정연파 교류가 되겠고 그래서 결국에는 비정연파 교류라고 하는 것은 기본파의 직류분의 고조파의 형태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비정연파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비정연파의 전력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비정연파 전력이라고 해서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들고 왔는데 그 예시를 보시는 게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전압의 파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VT라고 하는 것이 100 플러스 10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그 다음에 50 루트 2 사인 3 오메가 t 볼트고요. 자, 그 다음에 IT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어졌답니다. 20 플러스 2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이번에는 30 루트 2 사인 5 오메가 t. 그래서 암페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개로 주어진 거죠. VT와 IT. 자, 그러면은 피상전력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모든 전압의 시료값 그리고 모든 전류의 시료값을 곱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전압을 순식값으로 표현할 때 이 앞에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최대값이라고 했죠. 그럼 이거의 시료값은 이 앞에 있는 값을 루트 2로 나눠줘야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넘어와서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맨 앞에 있는 게 이게 직류분입니다. 왜냐하면 변함이 없잖아요. 주파수 성분이 없기 때문에 기본파, 직류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바로 기본파가 되겠고 이게 바로 고조파가 되는 거죠. 자, 다시 직류분, 기본파, 고조파, 직류분, 기본파, 고조파가 되는 거죠. 기본파는 오메가 t로 되면은 기본파이고 여기가 뭐 3오메가-T, 5오메가-T, 7오메가-T, 8오메가-T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고조파가 됩니다. 자, 아무튼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V 곱하기 I죠. 자, 근데 V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루트 100 제곱 플러스 100 제곱 플러스 50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직류분의 제곱 플러스 기본파의 시료값 제곱 고주파의 시료값의 제곱을 더한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150V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를 곱해야겠죠. 자, 이것에다가 자, 이게 150이라고 했어요. 이거에다가 전류도 한번 곱해보죠. 루트 자 20의 제곱 그리고 20의 제곱 여기는 30의 제곱 이걸 더해줬더니 그 값은 제가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184.5 볼트 암페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값이 나오는지 계산기로 한번 이렇게 입력을 해보시길 바라요. 그러면은 이렇게 피상전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피상전력의 핵심은 뭔가요? 전 전압의 시료값 곱하기 전 전류의 시료값이다. 자, 그러면 소비전력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예외입니다. 소비전력은 우리가 피상전력은 다 고려해줬잖아요. 그런데 소비전력은 이렇게 생략을 할 수 있어요. 뭘 생략할 수 있냐면 자, 일단은 기본파 그대로 직류분 그대로 있죠. 그다음 기본파도 전압과 전류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고주파의 경우 전압은 3고주파인데 전류는 5고주파예요. 뭔가 안 맞죠? 자, 이럴 때는 서로 없으니까 이렇게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비 전력을 구할 때는 요거 두 개와 요거 두 개를 고려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비 전력이 되는 겁니다. 소비 전력은 계산하시면은 4000W가 나오거든요. 제가 이거 숙제로 드릴 테니까 했는데 4000W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 만약에 안 나오신다고 한다면 교재 질문방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외형률입니다. 외형률은 파형이 일그러지는 정도를 외형률이라고 해요. 률이에요. 자, 이거는 기본파의 시료값 대비 전 고주파의 시료값으로 나타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비정연파의 직렬 임피던스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RL 직렬 임피던스입니다. 자, 저항과 코일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것의 임피던스는 우리가 유도 리액턴스 어떻게 구했죠? 2파이 FL로 구했습니다. 자, 이것을 오메가로 나타내게 되면은 J 오메가 L.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이렇게 J 오메가 L로 나타낼 수 있고 결국에는 직렬 임피던스는 이 저항과 요 크기 요곳에 허수를 제외한 요 크기 오메가 있죠? 요거의 제곱의 루트를 씌운 것이 바로 여기 1번 동그라미에 나와 있는 건데 동그라미에 보시면 N이라는 것이 있어요. 좀 새로운 친구 등장하죠. N. 자, 이거는 그냥 고조파의 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3고조파면 3, 5고조파면 5 이렇게 대입을 해서 푸시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RC 직렬 임피던스 같은 경우는 여기는 원래 J 오메가 C분의 1이었는데 이 J 오메가 C 대신에 고주파의 경우 JN, 뭐 3고주파면 3, 5고주파면 5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정연파의 직렬 임피던스까지 했고요. 이렇게 비정연파 교류까지 배워보는데 어떠신가요? 이제 회로 이론 자체가 사실 초반에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해하시기도 쉽고 괜찮은데 점점 가시면 가실수록 학습을 진도를 해나가실수록 좀 어렵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요. 이제 앞에 부분은 이론이 쉬우니까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고 뒤에 부분은 이론을 아무리 어렵게 내려고 해도 이론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를 아무리 어렵게 내려고 해도 너무 난이도를 높여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쉽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뒤에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신다면 조금 나는 왜 이해가 안 가지? 이렇게 해서 몰두해 있지 마시고 그냥 이건 이렇게 풀 수 있구나 라고 해서 가볍게 넘어가시는 것도 학습할 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